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벌써부터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광석화처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사기관마다 속도를 내면서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기소까지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영장을 손에 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호처가 오늘은 보안 등을 이유로 막아섰고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2차, 3차 요구가 이어질 듯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계속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나와 차에 싣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전 11시 45분쯤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8시간가량 경호처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영장엔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됐습니다. 결국 영장에 적힌 시한인 일몰 시간이 되면서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내에 못 들어가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만 받아갔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확보를 위한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들이 보안 기능을 강화한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경찰은 그 존재를 몰라 첫 압수수색 때 확보에 실패했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면서 거취도 곧 결론 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초 조기 퇴진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 심판을 받아보자는 쪽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윤곽도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 심판을 받는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안다며 법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 관련 지시를 하거나 국무회의와 같은 사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법리적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수사와 탄핵 정국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지난 7월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변호인단을 총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 일부도 변호인단 참여 의사를 보였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도 최근 윤 대통령과 접촉해 법률 자문을 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류 변화에 한 대표 입장도 바뀐 거란 분석인데 조기 퇴진론은 이제 힘이 빠진 듯합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14일 2차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땐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원들을 또다시 불참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대표는 다만 윤 대통령 퇴진 방식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사흘째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퇴진하에 안 받겠다고 하는 데 있습니까요? 당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대통령 입장이 불분명해지면서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던 당 지도부 구성도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그런 일이 남은 거죠. 지금 오늘은 이제 설득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이 수용 의사가 없는데
우리끼리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만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에서조차 한 대표가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론은 실현 불가능해졌다는 진단이 잇따랐습니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스럽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하야 설득이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할 경우 한 대표가 결국 탄핵 찬성 쪽으로 선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일주일 전과 똑같은 토요일 오후 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근에서 여는 대규모 집회를 감안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토요일 상정은 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멈출 수 없다며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탄핵안 처리 시점을 토요일 오후 5시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비슷한 시간에 탄핵안 표결을 추진해 최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탄핵안 발의 예정이었던 민주당은 구체적 진술들이 나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내일 발의와 보고를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토요일 상정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토요일 날짜를 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 날 국회의사당으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하고 맞닥뜨리게 할 어떤 그런 의도. 여당은 또 의사당 경내에 군중들이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여당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내놓은 5명 외에 저희가 별도 취재한 결과 최대 8명까지 나왔습니다. 조기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는 친윤계 일각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지난 7일엔 표결에 불참했는데 계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김예지,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의원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랬어요.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여당 의원 3명도 찬성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 간정화 TF에서 발표한 2, 3월 하야보다 6개월 이상 걸리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내일 새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사흘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동료 심상치 않습니다.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가 이젠 탄핵 심판을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이 탄핵 표결에 좀 변수가 생겼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 복잡한 여권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 대통령 그럼 조기 퇴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아직 윤 대통령 본인의 정확한 심중은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리를 위한 변호인 물색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여당에서 거론되는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야보단 탄핵이 윤 대통령에게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계엄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런 생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 계엄 선포 당시 밝혔던 이유를 들어서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엄 선포에 절차적, 내용적 위헌과 불법성을 드러내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이 앞서 했던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일념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니까 본인의 의지를 좀 밝혀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여당은 지금 하야 일정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좀 당혹스럽겠습니다. 네, 취재해보니까 당 내에서는 지난주까지는 이 당의 본인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약속을 깬 거냐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여전히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그나마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최선이란 입장입니다. 하야는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탄핵은 버티다 쫓겨났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설득되지 않으면 하야 불가능하죠. 친윤계에서 차라리 탄핵이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이 용산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엔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참석, 그건 바로 찬성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한 대표 스스로도 자신이 밝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설득이 불확실하고 또 설득이 된다 해도 실제 하야까지 남은 기간 군 통수권 등 권한 행사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를 강조했던 한 대표가 아직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이 표결 참석을 하자 이런 게 사실 간접적으로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원내대표 뽑잖아요. 이게 또 표결의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내일 오전에 경선을 하는데요. 이 친한계에서는 원조 친윤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민심 회복이 더 어려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대통령을 지키는 방향으로 표 단석에 나서려고 할 경우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친한계의 이탈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거 대통령을 지킬지 아니면 탄핵 쪽으로 갈지 이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만 여당 내 상황이라는 게 참 복잡한데 지금 정신 차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죠.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4만 조직의 서열 1, 2위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해서 유치장 독방에 가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떠납니다.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돼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원들을 막는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청장님,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사에선 말이 달라졌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쯤 전인 3일 저녁 7시쯤 서울 삼청동 안가로 호출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서열 1, 2위인 두 사람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경찰은 내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를 기다리다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지가 돼서 큰 탈은 없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검찰 특수본에 긴급 체포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김 전 장관이 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걸 근무자가 발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아침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CCTV를 관찰하다 구치소 방 내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출동했다면서 이후 별도 투약이나 병원 진료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젯밤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독자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입니다. 검수완박이 초래한 수사권 혼선이 해소돼서 이게 가능해진 건지 윤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경찰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까지 독자 수사할 가능성이 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영장 발부 직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장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또 혹은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은 직권남용 부분은 당연히 소추가 안 되고 내란죄 부분은 또 경찰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 독자 수사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검찰이 이번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조직 범죄에 비유했습니다. 윤 대통령 소환을 앞서 우선 계엄군 지휘관들을 조사해 바닥부터 다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분도 채 안 돼 군인들이 선관위에 진입하고 경찰은 20분 만에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간 핵심 책으로 삼아 군대와 경찰 등 행동대원을 움직인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직범죄와 유사한 얼개라는 겁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를 입증하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 후 마지막으로 내란 정점인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검찰 특수본은 오늘 국회 헬기를 투입한 김세훈 특수작전 항공단장,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승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수본은 계엄 당시 출동 실무를 맡았던 영관급 이하 간부들의 진술서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특전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새벽에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에 대해 진술했다고 합니다. 유태영 기자입니다. 헬기를 타고 나타난 계엄군이 국회에 내려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합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전사는 예하 707 특임대와 제1공수여단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검찰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부도 사흘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 추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고를 만들어 보고하자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을 독대해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별도로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잡고 공동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검찰은 여전히 군 관련 수사는 자신들이 맡고 경찰 관련은 경찰 스스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제안한 수사협의체 구성은 오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별도로 공동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입장 차이가 커 협의체 구성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한다면 각각 대상을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군은 검찰이, 경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한 경찰이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군사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과 함께 수사협의체 구성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동팀 주원진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제 비상계엄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어요. 그랬더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 오히려 더 빨라진 느낌입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도 수사 속보가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검찰은 특전사를 압수수색했고 공수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모두 상설특검 출범을 기다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짚어왔어요. 검경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특검이 출범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현재 수사 속도대로라면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는 아예 기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 2번 기소가 되면 나중에 기소한 사건은 공소 기각, 사실상 무죄가 나옵니다. 검경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특검은 이중기소 금지 원칙에 막히게 되는 겁니다. 상설특검이 내란죄 대신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 등으로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직권남용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어서 내란죄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쳐도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수사만 하고 기소를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 등의 윤 대통령 긴급 체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윤석열 공수처장께서 체포해서 의지를 볼 생각 있습니까? 공수처장, 내란 수계에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만약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면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구속되면 법상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인식 구속 절차가 한번 시작되면 특검 출범을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에 동원된 군경 일선 지휘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선고가 가능한 범죄인 만큼 판사가 증거나 공소 내용 등을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휩쓸려 섣불리 기소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정치권 생각과 법조계의 생각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실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검경, 공수처, 합동수사본부 같이 꾸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앞서 검찰은 합수부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따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검찰과 군검찰이 만든 특별수사본부에 맞서는 조직을 꾸린 겁니다. 아니, 왜들 이러는 거예요? 네, 각자 수사기관들마다 고충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서열 1, 2위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만큼 수사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수사 역량을 입증해서 존재감을 키워야 하고 윤 대통령 직속 후배인 검찰 입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검경 입장을 그렇다 치더라도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이미 예전부터 받아왔는데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따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 계엄 문제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의 특위 구성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일 수 있고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진행도 빠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했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냥 의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계획서 역시 과반 의석인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계엄 사태를 규명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도 확정했습니다. 여당은 그러나 상설특검 개정 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야당은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내란 혐의 진상규명특검도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야당은 오늘 처리한 법안 모두를 이틀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절차인 국무회의는 5분 남짓 진행된 걸로 드러났고 한덕수 총리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제대로 된 기록도 없는 상황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4차례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밤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 처음 소식을 들었고 계엄 발동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국무회의 소집 없이 계엄이 선포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장관들이 한 명씩 도착했는데 의결 정족수가 돼 진행한 국무회의 시간은 5분에 불과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록이 작성되고 대통령 보고와 국무위원 송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에 회의 자료 요청해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석자 중 한 명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며 짧게 설명한 뒤 나갔고 당황한 장관들이 대통령을 찾던 중 방송으로 담화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선 사전에 문안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기 위한 연성 쿠데타란 주장에는 인간을 모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의 요구에 국무위원들이 기립해 사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여당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 사건이 처벌되지 않은 건 통치 행위였기 때문이라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비상계엄 성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여당 내부에서도 입단속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내란 공범이란 야당의 주장이 인민재판 같다는 여당 반박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내 민주당에게 고백합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는 질문을 받은 박성재 법무장관은 제코가 석자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가 석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 모두 기립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군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계엄 당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게임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를 묘사하다 제지당합니다. 한층 높은 3층에 G통제 전투통제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층수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보안상에 걸리지는 않아요? 네. 방첩사 수사단장은 유사시 사용할 한미연합군 지휘소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원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군인들의 안보 불감증을 지적해야 하는 국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원 벙커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크기입니다. 아마 거긴 한 1,000명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공간이기 때문에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기밀정보인 북파 공작부대 위치를 비롯해 정보사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을 줄줄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사 지동처 소령 계획처장 대령 한 위관급 장교는 일선 부대에선 작은 보안상도 엄중히 다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기밀이 유출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합참의 한 공군소장은 어제 국방위에서 군화를 벗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계엄 사태에 침묵하던 북한이 8일 만에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외 매체뿐 아니라 북한 주민이 보는 매체에도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아비규환 상태라며 집회 장면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 6면입니다. 한 면 전체를 할애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파쇼 독재의 총칼을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아비규환이 됐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리러 온 것은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매일 서울 도심 시위 소식을 전했던 노동신문은 지난주 계엄 사태 이후 대남 보도를 중단해왔는데 8일 만에 첫 반응을 보인 겁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정국의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걸로 분석됩니다. 계엄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는 사진 21장을 게재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과 민간인 사이 벌어진 충돌 장면은 한 장도 실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게재한 21장의 사진들이 피플 파워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가 나온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치권과 군 내부의 혼란을 활용해 도발이나 심리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오는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과 진보단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장례식 퍼포먼스까지 열었습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응원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분향 팻말에는 내란의 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여당이 막았다며 장례식을 연 겁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되는 날까지 더욱 가열차게. 일부 시민들도 헌화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야당과 진보단체 등이 주최한 장례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사망 선고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11일 1시 7분 사망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번 주말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 국정마비, 민주당 아웃 등의 글귀가 적힌 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등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다행히 증시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한숨 돌렸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실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높은 환율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최수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도금업체. 해외에서 니켈과 철 등을 수입해 쓰는데 환율 급등으로 자재값이 50% 치솟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이 월 3억대 하던 공장인데 지금 1억 3천에서 1억 5천대 이렇게밖에 못해요. 맨날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1년 전만 해도 옷 단추와 지퍼에 색을 입히던 이 기계들도 일감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환율 탓에 직원 수를 줄이려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책은 구조조정밖에 없다고 봐요. 마진이 없는데 계속 은행에서 빚을 내다가 애들 월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비상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추가 비용이 최고 1,000억 원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저가 공세를 받고 있는 석유화학은 원료 수입 비용까지 겹쳐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짐에 따라 가지고 국내 경제에는 상당히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하면 이미 1%대로 하향 조정된 내년 성장률이 더 고꾸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계엄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투자자들을 2번 울리는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고수익을 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명 주식 리딩방에 참여한 40대 이모 씨. 해당 업체에서 설치하라는 거래 앱을 통해 3억 원까지 수익을 내던 차에 출금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선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 탓에 투자금이 불법 자금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금감원에서 우리 투자회사에 대한 그런 회원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했고 이 씨는 1억 원 넘게 입금하고 나서야 수익률부터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바닥이 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조차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일당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금감원 문서로 보여주며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그동안 넣었던 자금이 통째로 묶인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등을 빙자한 투자 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조회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계엄 사태에 묻혀있긴 합니다만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내일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합니다. 비상계엄 수습을 이유로 조 대표가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즉각 수감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은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 업무를 해야 한다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내일 재판에서 선고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2심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2심 재판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여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두 차례 목례한 뒤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향합니다. 네,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오전에만 참석하고 자리를 떴는데 이유는 본회의 참석이었습니다. 앞서 6일에도 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소심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수령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과거 최강욱 전 의원처럼 수령을 피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 때랑 똑같아요.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벌써 2개월이 걸렸거든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여권은 법에 따라 2심 판결을 3개월 안에 내려야 한다며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약 한 달 앞두고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상황이지만 병력을 줄이는 걸 제한한다라는 조항은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태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하는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현 28,5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법안에 계속 포함됐던 조항입니다. 반면 주한미군을 줄이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감축 제한 규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권 1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의회가 마련했던 규정입니다. 이번에 제한 규정이 복원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을 돈 찍어내는 기계에 비유하며
방위비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엔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대북 초강경파 브라이언 메스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측근이자 아프간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출신입니다. 메스트는 주한미군에서 복무한 아버지를 따라 군에 입대했다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한 작가는 짧게 발표한 소감에서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며 언어와 문학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에서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할리먼 종신위원인 소설가 엘렌 마손이 한강 작가를 호명합니다.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검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한강 작가가 걸어나와 메달과 증서를 받고 국왕과 악수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강 작가는 이로써 역대 121번째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자 18번째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블루카펫을 밟은 것도 한 작가가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이곳 스웨덴 스톡홀름이 아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이어진 연회에서 한 작가는 4분가량의 짧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언어가 있다며 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연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손님 1,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사 중에는 스톡홀름 왕립 필하모닉 관현악단의 음악이 내내 연주됐습니다. 한 작가는 스웨덴 국회의장, 총리와 함께 중앙탁자에 앉아 4시간가량 이어진 만찬을 즐겼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엔 핵무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을 받은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 히단쿄는 한국인 피해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1945년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5명의 가족을 잃은 92살의 피해자가 연단에 오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 히단쿄를 대표해 섰습니다. 被害者になってもおかしくない、あるいは加害者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状況が核兵器をなくしていくためにどうしたらいいか。 전쟁을 시작한 일본 정부가 보상 책임이 있다며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원폭 피해 2세도 대표단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핵 위협이 고조되는 데 따른 위기감이 표출됐습니다. 노벨 위원장은 북한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국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핵무기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appear interested in nuclear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t present. On the contrary, they are modernizing. 시민들도 횃불을 들고 오슬로 도심을 행진하며 핵무기 반대를 외쳤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1855년) 몰몬교 이주민을 태운 줄리아 앤호가 호주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다 좌초가 됐습니다. 선원들은 승객들을 밧줄로 끌어 암초 위로 구해냈습니다. 선장이 자신의 돈가방을 옮기려는 항해사를 말렸습니다. 가방은 놔두고 소녀부터 구해라. 소녀는 살았고 가방은 잃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뗏목을 엮어 목숨 걸고 헤엄쳐 이끌었습니다. 이틀 뒤 51명이 무인도에 다다랐는데 선장의 리더십 아래 돕고 나누다 2달 만에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뗏목의 산자와 죽은 자가 뒤엉켰습니다. 폭동과 광기, 살인과 식인의 생지옥입니다. 1816년 난파한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 선원들이 열 이틀을 떠다녔습니다. 146명에서 1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새 원내대표로 내세운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친윤 중에서도 원조 윤핵관이죠. 대통령의 치하와 체리 따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가 됐는데 원내 사령탑으로 비상체제를 이끈다는 겁니까? 친윤은 정권 몰락 책임의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전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때 오락가락하다 무더기 불참을 낳기도 했습니다. 오선 의원이 말했습니다. 1년 뒤에는 다 찍어주더라. 국민은 또 달라져. 대통령 이분이 명예롭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합니다.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힘내시라.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통령. 최고위원은 보수 유튜버의 문자를 받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표결 참가 의원들 징계 요청서를 당에 넣을 방법 좀 알아봐 달라. 답장을 씁니다.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 원내대표 후보 마감 직전 김태호 의원이 나서 내일 경선을 합니다. 여권에서도 탄식이 나옵니다. 난파선에서 선장을 다투다니. 퍼붓는 폭설 속에 고립된 외딴 산골 오두막입니다. 힘찬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4.1 국리가 아무리 급해도 국민의힘. 국민 눈치는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뗏목 위에 뒤엉킨 여당이었습니다. 강원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강원 산지에 1에서 5cm, 경북 북동 산지에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부산과 울산은 내일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이 5도 안팎, 남부지방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